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원입니다. 네, 지난달까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다가 8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행정학, 넓게는 좁게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행정학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지방자치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특성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얘기는 지방자치의 개념과 종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와 있는지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 그 다음에 이 특성에 의해서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자치분권의 과제, 맺은 말, 이런 순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우선 우리 문자 그대로 보면 자치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자율 또는 자기 통제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통제하냐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개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에서 나가서 공동체, 그다음에 단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 그걸 직역하면 영어로 로컬 어토노미라고도 하고 또는 로컬 가버먼트가도 하고 또는 어떤 때 보면 로컬 셀프 가버닝 바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보다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우리 법률 용어인데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로컬 셀프 가버닝 바디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을 갖고 있지만 각 나라의 역사라든지 또는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지방자치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한 5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방자치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우선 행정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역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자, 그럼 자치구역에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그 처리하는 업무를 지역의 공동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누구의 책임으로 할 거냐, 또 누구의 부담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치 재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거나 또는 공동체나 또 정부일 텐데, 그때 자기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이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국가와 이렇게 협력 관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관여와 지방 참여. 그래서 한 5가지가 지방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이 요소를 포함시켜서 우리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 문제를 국가 등과 협력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통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매우 당연한 제도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설명할 때 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영미식 지방자치하고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미식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 같은 의 자치를 단체자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의 전통보다는 단체자치 전통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가지고,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전 세계의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려면 지방자치 제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 좀 제도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하나는 자치단체라는 영역입니다. 이 분류는 연역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고 하고 하는 제도가 별개에 둔다고 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추출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그 현실이 어떤가를 이렇게 귀납적으로 보니까 크게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영역은 특히 영국이나 미국같이 영미계에서 발달한 주민자치 제도인데요. 이거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공동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오는 그런 오랜 전통으로 발달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민들로부터 정부로 이렇게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이 주로 이렇게 모사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주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주민자치에 따르면 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치사무의 범위는 원래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고유권설에 입장을 하고 최근에 용어로 바꾸면 주민주권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주민주권은 되게 정치적 의미를 크게 띠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입법이나 사법통제의 통제권이 상당히 약한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이 단체자치는 독일 또는 프랑스 또는 일본,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게 발달된 나라는 대개는 주로 지역 발전, 국가가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둔 자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 분권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자치의 출발이 아래로부터의 자치라기보다도 위로부터의 자치의 특징을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자치의 그 사상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등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도적 보장설이 그러니까 국권설에 입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의 모습이 중앙정부의 강한 행정적 통제를 받게 되고 상당히 법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두 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전통이 큰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나라들은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요 A형 국가는 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수록 이제 집권 정도가 강하고 오른쪽 분권 정도가 강한데 A형에 속해 있는 곳은 단체자치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겠고요. C 유형에 속한 나라가 이제 주민자치 전통이 강한데 지금의 세계의 현상은 요 가운데로 모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권 정도가 강해서 단체자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은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또 오히려 주민주권에 입반한 분권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여나 참여를 강조하는 이렇게 단체자치를 강조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두 제도의 차이점이나 또 상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지방자치는 어떤 제도냐 하면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근대 정치 행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그렇게 채택해 본 경험이 없었죠. 그래서 최초로 1948년도 우리 헌법을 만들면서 지방자치 제도의 조항이 들어갔고 그 법률에 따라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49년도에 법을 만들고 바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1952년도에 6.25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초의 지방자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시시된 지방자치 1960년 4.19 우리 학생 혁명에 의해서 크게 확장이 되다가 1961년도까지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지방자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보시면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당시 시도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고요. 주로 시읍면, 지금은 이제 군이 됐지만 당시에는 읍면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읍만 자치를 하고 1960년대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는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돼서 시도, 그 다음에 시군까지 확대되는 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루어진 지방자치가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1952년도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여 년간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난 1961년도에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상태 맞습니다. 근데 왜 중단됐을까를 이렇게 현재적으로 역사적으로 반추해 보면
아마도 처음 지방자치할 때 10년간이 여러 가지로 여야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지방정부 내에서도 단체장하고 지방의회 간의 여러 가지 반목이나 갈등 등등이 있어서 아마도 1961년도에 5.16 당시 정치 주체들은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또 획기적으로 민주화에도 성공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을 보시면 당시 민주화를 부도했던 그 민주화 그룹들이 두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한 가지 주장이 대통령 직선제고요. 한 가지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이죠. 6.29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6.29 선언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게 돼서 그 약속에 따라서 19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제1회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91년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만 선거를 하게 됐고요. 1995년도 선거에서는 전국의 동시지방선거, 즉 단체장도 선출하고 또 지방의원도 선출하는 그런 계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장하고 지방의회를 선거한 95년도가 아마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춘 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특성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특성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행재정적 권한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중앙이 한 7, 지방이 한 3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10개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19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 1995년도에 우리 단체장 지방의회 동시선거를 통해서 주로 30여 년간의 지방자치를 해봤지만 주로 그 기간 동안의 지방자치를 보시면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보다는 주로 그 대표자들을 통한 자체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 중심의 어떤 지방의회 단체장과 단체장의 그런 자치였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으면 주로 단체자치의 전통이 굉장히 크고 주민자치의 전통, 즉 주민의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특성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자치분권은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지방자치를 보다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지방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지방분권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도표로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첫 번째 특징이 주권적 국정 운영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자, 보시면 사무는 국가가 68대, 지방이 32. 아까 7대 3이었는데 조금 하죠. 조셉 수입을 보시면 중앙이 76%, 지방이 한 24%. 그러니까 아직도 사무나 대정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비중이 큰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수도권의 국토면적이 한 11%가 되는데 그게 지금 한 우리 인구의 한 50%가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앙집권이 낳은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늘 소외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을 뒤돌아보면 주민투표한 횟수는 총 5회밖에 안 되고 주민소환 투표는 총 4회, 그다음에 조례개편 청구도 총 62회로 주로 관중심의 주민자치지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는 매우 열악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방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지방 협력 건수도 보시면 95년 이후에 총 23건에 불과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우리가 부활된 이후로 각 지방정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방 정부가 오히려 국민소득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방분권, 즉 자치분권은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분권 체제도 확립하고 또 하나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이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 정부별로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개혁 과정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출범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9년 1월 달에 발효시키는데 그때 시기로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자치분권의 제도적 도입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의 가장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든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자치분권의 혁신적 실행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민주당 정부를 지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자치가 조금 미온적이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실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기를 자치분권의 포용적 르네상스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 비전 하에 6개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의 전통이 크지 않고 주민 참여가 전혀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주권 사상을 제 첫 번째 전략으로 뒀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권한에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정 분야도 보셨지만은 76대 24잖아요. 국세 지방세 비율이. 그러니까 재정 분권을 좀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자재 관련된 체제라든지 선거제도를 고치겠다 하는 6개 전략을 제시하게 돼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위에 주민이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꼽히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6개의 전략 하에 33개의 전략 과제를 만들었는데 주민주권 하에 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소환, 주민 검사 청구, 주민 투표, 주민 참여 예산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또 확충하거나 또는 강화하자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권한의 지방을 위해서는 사무를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라고 하는 도입해서 이제 각 부처가 만드는 법령들을 사전에 이 자치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법령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진 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지역에 특례를 한다든지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교육자치, 일반자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의 그 서비스 대응도를 높이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방정부 입장에서 가장 지금 관심거리가 재정분권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문재인 정부의 7대 3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죠. 2019년대는 지방 서비스의 10%를 인상해서 약 한 8.5조 원의 지방세를 확충을 했고요. 지금은 제2단계 지금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황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세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해서 지방의 재정적 여력을 좀 키워준다는 항 등이 좀 다 여기에 되어 있고요. 특히 재원을 배분할 때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그 형평을 찾기 위해서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재정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중앙지방 또는 지방지방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방 협력회 설치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안 그런 등등이 지금 네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은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제고하고 또 책임성도 높여지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 이를 서포트하는 사무기구가 있는데 그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준다든지 또는 지방의 일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문제 또는 인사제도의 자율권 뭐 이런 등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제도도 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다든지 또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막 이런 등등이 다 이 6대 전략 33개의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과제들은 지금 현재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 과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그것들 그 추진 과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는 대개 이제 4개 과제가 4개 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자치분권 4대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 하나가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고 1995년도에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회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이에 부분적인 개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말씀드린 이렇게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은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중앙지방 협력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방자치의 자치 역량도 강화되고 또 책임제도 제고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각종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또는 주민 자치회라든지 또는 주민 투표, 주민 감사 청구 등등을 통해서 직접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관련된 제도로서요. 경찰법, 특히 경찰공무법이 지금 개정되는데 이 핵심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로부터 지금 거의 100년 동안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가 30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2년도까지 하면 한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가끔씩 보시면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라고 할까요? 이게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가장 체감도 높은 경찰이 우리 지금 자치의 대상에서 빠진 게 된 이 때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을 도입하게 되면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치경찰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안력을 소위 경찰 치안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동안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만 존재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일사불란한 단일 명령 체계로 움직였던 조직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권한들이 계속 켜지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치안, 경찰 기능이 이제 자치 경찰 영역으로 들어옴으로써 저는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세 번째는 자치 경찰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각 지역 대학들도 속지 않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자치 경찰이 도입이 돼서 그다음에 자치 경찰들을 지역에서 선발하는 이제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면 저는 지역들 특히 지역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경찰학과들의
발전에도 저는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방정부의 우리 재정 강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재정 분권에 관련된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1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가 됐고 지금 제2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와는 별개로 고향사람 기부금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는 이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뭐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특정한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를 받은 지역은 기부를 그 기부받은 만큼 재정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 대신 그 반대급부로 뭐 지역의 토사품 같은 거를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에도 기여하지 않겠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4가지의 법률을 지금 자치분권 4대 법률을 보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이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여러분 자신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2가지의 이 국정과제는 저는 지방의 핵심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지금 시대 정신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요. 이 자치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끝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는 지역에 뭐 권한도 주고 또 뭐 역량도 강화하는 것이지만 또 최고적으로는 또 지역의 책임도 부과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의 책임으로 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감으로써 지역 발전을 인류에 서로 이제 경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과 그다음에 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그 어떤 제도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제도는 있지만 또 발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상에나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그만 영상 강의입니다만은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